비트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의 의견을 굳이 이제 구별해서 말한다면 비트코인의 이번 장은 장기장입니다. 이거는 거시경제랑 무관합니다. 드디어 월가 동부는 턱시도 입어요. 턱시도 입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거예요. SEC가 드디어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화폐 현상이 아니면 이거는 쓰레기다. 그리고 조금 더 느린 시장이, 그러니까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거시경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코인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늦게 움직이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시장인 거죠. 네. 이런 시장인데 역시 23년 굉장히 공포감을 가진 게 금리 인상이었고 23년 말쯤에는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24년에는 실제 기준금리가 있을 거라고 거의 단정 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 인하로부터 주식시장은 대략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먼저 반영돼요. 그래서 12월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는 6월 정도에 있을 텐데 24년 3분기 정도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시장은 조금 더 김칫국을 마시죠. 3월에 기준금리 인하 있을 거예요. 근데 코인은 11월에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기준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식시장이 먼저 반등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문 쓰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거의 정설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가 정설이에요? 저는 지금 듣는데. 그러세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지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마치 주식 침체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경기 침체가 마치 부동산 침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도 경기 침체 구간에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는 걸 봤으면서도 그걸 부정하려 해요. 경기 침체와 이건 실물 경제적 현상이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같은 자본 자산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다른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선행성은 그만큼 변동성이 큰 영역일수록 먼저 선행한다. 근데 이 선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코인 시장은 조금 더 공격적이고 변동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있을 거야. 금리 인상 끝났어. 라는 생각으로 먼저 코인 시장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11월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먼저 상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떨어졌다가 12월에 지금 주식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준이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3월에 기준금리 인하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 3월쯤 되면 기준금리 인하 그 상상, 기대감이 사라질 거예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23년 연내 내내 그랬어요. 기준금리 인하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고 주식 들어갔다가 그 기대가 헛됐던 거네. 그걸 깨달으면서 또 주가가 무너지고 계속 이게 반복됐던 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코인 시장이 먼저 떨어지고 주식 시장도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또 1월 중에는 금리 인하가 그렇게 빨리 시작되는 게 아니네라고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또 빠질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안 좋겠네요, 내년 1월에. 아니죠. 코인 시장은 먼저 선행하니까 먼저 상승했다가 또 조정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 그걸 또 형성하면서 또 올라갈 거라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돈의 이동으로 설명하거든요. 은행에 돈을 둘까 아니면 주식의 형태로 돈을 둘까 코인의 형태로 돈을 둘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거시경제적인 현상을 놓고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케인즈 그림인 것 같아요. 케인즈가 그렇죠. 딱 그렇게 보잖아요. 유동성을 채권하고 놓고 보잖아요. 정확하십니다.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지 돈이 더 많아지거나 주식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오태민 교수님은 그러면 11월에 코인 가격이 치솟았을 때 그건 어떤 현상이고 그리고 단기 조정이 있는 이 현상 지금 회고를 해보는 거죠. 어떤 현상으로 좀 혹시 해석하시나요? 그래서 12월 30일에 이거 설명하실 거죠? 그 천명 앞에서.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 재밌습니까? 네, 네. 이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이 책을 증보해야 되겠어요. 그걸로. 거시경제적으로 코인이 선행한다. 그거는 전 자명하다고 생각해요. 동행할 리는 없어요.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최고로 선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자율이 현실 경제라고 한다면. 이게 재밌는 게 외환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죠. 네. 근데 지금 강달러입니까? 아니에요. 선행해서 움직여요. 초강달러는 22년 10월입니다. 그때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강했던 시점이에요. 그때 이제 달러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강달러가 꺾입니까? 이제 금리 인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지 기준금리 인하 있을 때 달러를 팔진 않아요. 지금 달러를 팔아야 내가 수익 본 거 보겠다라는 관점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선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실물 경제적 현상, 투자 시장에서 그런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 해석이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 코인 최대 전문가 앞에서 제 해석이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교수님은 어쨌든 이런 비트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과 거시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아티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장기 변동을 보는데 네. 이제 퀘션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멘텀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장기로 가려면 이게 모멘텀 역할을 하면 되죠. 우리가 트리거라고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행 지표가 어떤 장기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단기하고 장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단기적인 현상은 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하는데 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일단 제 전제는 상관관계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네. 뭐 방향이야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그거 통계로 지표하면 상관관계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네.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달러하고도 마이너스 0.02 상관관계고 네. 심지어는 금하고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을 놓고 보면 같이 움직이는데 길게 보면 비트코인은 내생적인 변수가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그 단기적인 변동은 저도 들으면서 11월에 계속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케인즈를 읽었기 때문에 교수님 이론에 너무 일단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익숙하죠. 예, 익숙해서 그러니까 유동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선행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의 이번 장은 장기장입니다. 저의 의견을 굳이 이제 구별해서 말한다면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차원을 얘기한다면 2014년 반감기와 관련한 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제 교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뉴스가 떠가지고 이제 열심히 읽었었는데 이게 한국어였으면 금방 읽는데 영어로 해가지고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두 번 읽었는데 게리 겐슬러가 게리 겐슬러가 CNBC에 나와갖고 내가 SEC 의장입니다. ETF에 대해서 지금 SEC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법원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맥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너 너무 진보하고 ETF 거절하는 거 너무 진보하고 그 다음에 자의적이야 이랬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게리 겐슬러하고 SEC가 열심히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승인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승인을 50%밖에 안 받는데 이 기사를 보고 한 5% 올려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또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 SEC가 이제 그 블랙락이나 이런 데가 승인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를 불러갖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바꾸라고. 저는 이게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냥 기사만 보고 대충 그때 영어 기사라서 대충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 펀드잖아 일종의 ETF가 그거를 이제 갱신을 할 때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 이익이 나오면 그거를 소비자한테 그냥 비트코인으로 주고 다시 갱신하도록 하고 또 비트코인을 주고 하는 건데 SEC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현금으로 바꿔서 현금을 주라는 거예요. 다시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근데 이게 왜 다르냐? 현금으로 바꾸면 재산세를 내야 돼요.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매번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년이라는 과정이 있어도 매년 갱신을 하면 계속 장부상으로는 현금으로 바꿨다 다시 비트코인 잡았다 바꿨다 하니까 3번의 캐피탈 게인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처럼 이거를 사적인 ETF였죠. 이렇게 회사 자체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대신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에 대한 주식은 못 만들었지만 그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주식 자체를 갖고 있게 했는데 이걸 굉장히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일단 한번 다 청산했다가 다시 사야 돼요. 그러면 캐피탈 게인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대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이미 부자들이 세금을 내냐 마느냐는 거고 당연히 세금 내야 됩니다. 그 비트코인 기르도 기분도 나쁜데 세금도 내야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SEC가 드디어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승인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아. 기존에 이런 거 요구를 안 했어요. 그냥 캔슬해버렸지. 이유도 되게 단순했어요. 소비자 보호 안 되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모르겠다. 작전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법원이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논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 치고는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50%에서 55%에서 이거 65%까지 봐야 돼요. 제 주관적인. 제가 베이지안이기 때문에 막 주관적 확률 부여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베이지안이 그런 거거든요. 예. 65%. 네. 제가 올렸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기 전에 확률을. 이게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거시경제랑 무관합니다. 드디어 월가 동부에, 월가 동부는 턱시도 입어요. 턱시도 입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비트코인의 턱시도화. 뭐 이렇게.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턱시도를 입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네.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 또 그게 나름의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또 많이 갖게 되는 거죠. 제가 강남에서 본 거지. 근데 거기는 양복을 안 입은 게 코로나 전부터 양복 안 입었거든요. 아무도 양복 안 입어요. 까만 양복 특히 안 입어요. 네. 근데 제가 광화문에 갔어요. 약속 있어가지고. 까만 마스크를 쓰고 까만 양복에다 까만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쏟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문화가 왜 이래? 근데 여의도 갔더니 여의도도 그래. 근데 거기는 까맣진 않더라고요. 약간 회색 양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뭐 미래에서 이쪽은 완전 까만 양복, 까만 마스크. 제가 좀 컬처 쇼크를 받았거든요. 네. 우린 이렇게 입잖아요, 강남은. 네. 근데 미국의 동부는 아직도 양복도 아니고 턱시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진짜로 동부화나 비트코인 턱시도를 입는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근엄하고 그런 규제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 큰손들이 비트코인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제도권으로 편입됐을 때 그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이 책 제목처럼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마치 규제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권 안에 편입된다라는 그 컨셉도 뭐 구조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봤을 때 구조적으로 이런 스테이지에서 이런 스테이지로 간다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코인을 하나의 자본시장의 범주로 봤을 때는 역시 돈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내고 싶은 거죠. 네, 저는 그런 접근인 거고. 그러니까 논문으로 쓸 거면 교수님 이론이 논문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저의 건 논문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서술이니까. 내러티브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개량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혹시나 오해할까 그러는데 이게 뭐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모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제 물의 그 위에 표면의 물결을 얘기한 거고요. 네.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2024년이 좀 독특하다. 네. 심해수가 바뀌고 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태민 교수님은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기적인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뭐 감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뷰를 같이 갖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의견이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려면 교수님 같은 그런 감을 갖고 해야 되고요. 제 관점은 이제 공부하고, 네. 그 다음에 큰 돈 투자해서 까먹기. 이렇게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 코인을 뭐 디지털 골드라고 하지만 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분명히 100% 설명해낼 수 있어요. 거시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두 가지입니다. 특히 첫 번째는 바로 그 불안감, 공포감.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무조건 금 가격이 치솟습니다. 러우 전쟁 터지고 금 가격 치솟고 항상 전쟁이 나면 공포감이 커지기 때문에 또 팬데믹 경제 위기 선언할 때 팬데믹 선언할 때 그때 공포감이에요. 팬데믹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현 인류가 대부분 코로나19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팬데믹을 선언하니까 엄청난 공포감 때문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 공포감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이동시키죠. 안전하게 돈을 지키자. 그때 공격적 투자 자산 코인이나 주식을 안 보유하려 해요. 안전자산으로 보유하자. 그러니까 그때 금 가격이 치솟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것은 금리나 이런 거시경제 환경과 무관하게 공포감이 생길 때는 대중들이 금을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서. 역시
달러나 엔화도 그런 식으로 설명해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포감이라는 것이 또 잦아들 때, 지금 공포감이 없잖아요. 공포감이 없을 때는 금리로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의 이동을 금으로 갖고 있을까, 현찰로 갖고 있을까, 주식으로 들고 있을까, 은행에 저축할까. 이 돈의 이동에 따라서 돈의 이동은 그만큼 수요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또 질문을 주시면 제 의견을 그대로 제 전망을 말씀드리는 편인데, 경제학자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왜냐면 논문도 쓰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그런 뭐 견해도 이제 뭐 제 의견이 맞다는 게 아니라 개량하기가 너무 좋죠. 말씀하신 의견은. 계량화는 거의 100%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소 단기적인 전망인 거죠.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태민 교수님을 통해서 더 인사이트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개량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성적인. 그리고 논문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 정성적인 논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계는 못 내고요. 인류학회에 내보려고요. 철학회는. 근데 경제학회도 디지털 경제학회라든가 이런 사이드는 충분히 이런 새로운 접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 경제학자는 이 방법론을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틀에 안 맞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지만 좀 신경제 뭐 이런 사이드에서는 충분히 저는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뭐 심사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에서 또 이어간다면 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상품이 아니다. 바로 화폐적인 현상이다. 화폐 현상이다. 이렇게 규명을 해 오셨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렇게 설명하신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좀 설명. 2014년도에 마운트 국스가 망하고 저도 비트코인을 외신에서 봤어요. 국내 언론은 거의 안 달았어요. 외신에서 보고 사람들이 미쳤구나. 무슨 돈을 만들어내. 돌았네. 라고 생각하고 봤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되게 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결국은 고민을 하는데 딱 혼에 몰렸어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여러분들이 논리가 다 저의 논리였습니다. 이게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경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뭔가. 맞아요. 노동이든 자본이든 토지든 뭔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그 플로우는 그 부가가치거든요. 그게 플로우예요. 그리고 자산 어셋이라고 하는 것은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인 거죠. 에너지적으로 보면. 아직 에너지는 아니지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뭐예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없는데 가격을 가죠? 고민을 했죠. 비트코인 화폐 현상이 아니면 이거는 쓰레기다. 이거는 화폐 현상이거나 쓰레기다. 그 고민을 며칠 하다가 결론냈어요. 이건 화폐 현상이다. 화폐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화폐 현상이라는 것은 가격이 안정되고 사람들이 이걸로 껌을 사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많지가 않아요. 부가가치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금과 같은 화폐여야 돼요. 혹자는 금이 반도체에 쓰이거나 액세서리로 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난센스예요, 그거는. 뭐 치과용 금 같은 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금은 그냥 보유하는 것 자체가 손바뀜을 통해 갖고 그냥 그 가격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부가가치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관광객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 생산하는데 어떤 경제학자도 이집트 피라미드의 가치를 앞으로 모든 관광객들이 할 플로우로다가 현재 가치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근데 비트코인은 피라미드 같은 그거는 아니지만 관광객도 오는 것도 아니고 눈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화폐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부정해야 돼요. 저도 그 지적 기로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폐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강연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닮은 알트코인이나 화폐 현상을 재현하는 거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 그 설명틀은 피라미드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가 가입을 해야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네. 화폐가 화폐가 딱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받아줘야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이 이게 엑시스를 하거나 아니면 부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논리만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아요.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간 거죠. 비트코인은 부가가치 생산하지 않으니까 피라미드 이렇게 간 거고, 저는 똑같은데 비트코인은 부가가치 생산하지 않으니까 이건 화폐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상품으로서 디파인하면 어쩌면 폄하할 수도 있고, 그죠? 이 시장을 잘못된 시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뭐 이렇게 규명할 수 있는데 화폐로서 디파인하면 좀 접근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질문 좀 드려봐도 될까요?